네, 안녕하십니까. 돌아온 왁자지껄 화요일 구원투수로 등장한 사장 우윤혜라고 합니다. 저 혼자로는 낭만 도생을 해보니까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구원투수 세 분을 또 특별히 모셨습니다. 자, 이분들의 분량의 분배를 해야 돼 제가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어가지고 각자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초 컷으로. 우리 안진걸 소장님. 예, 오인혜 선생님, 오인혜 가수님과 오다 가다 많이 뵙고 있는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입니다. 자, 우리 스픽스 빨리 100만 가자! 네, 좋습니다. 좀 길었습니다. 짧게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김갑수입니다. 뭔가 시사 정치 코너에서 작가님을 뵈니까 댓글에 많이 있습니다. 꿀잼 각이다. 오늘 조합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녕하십니까. 부승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분은 MBC 라디오 할 때 전화 연결할 때만 목소리만 뵀었어요. 네. 근데 실제로는 처음 뵀거든요, 저는. 저도 처음 봬요. 그잖아요. 근데 목소리랑 얼굴이 똑같아요? 아니요. 생각보다 활기차게 생기셨고 뭔가 큰 기대를 안 해서 그런지 되게 훈훈한 외모를 갖고 계시네요. 원래 제가 좀 훈훈하고 착합니다. 근데 멘트는 좀 줄이셔야겠네. 겸손하셔야지. 처음 뵀는데 어쨌든 인상이 너무 좋으시다. 근데 얼굴에 자기가 누구다라고 쓰고 다니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이거 부선생이 딱이야. 뭐라고요? 나는 착해. 진짜요? 써 있잖아요. 저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디로? 돌아갈 곳은 있나요? 없어요. 그냥 외길, 한길, 그래서 외롭기도 하고요. 네, 그런 게 있고 이번에 이 책도 출판 금지, 판매 금지 가처분도 맞아요, 조금 맞아요. 네. 대한민국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혼자 외로이 가다 보니까 음. 좀 살도 많이 빠지고. 그러게요. 살 빠졌다는 댓글이 있어요. 저는 처음 뵙기 때문에 네. 원래 이 외모신 줄 알았는데 너무 살이 많이 빠졌다고. 몇 킬로 빠지신 거예요? 14kg. 네. 진짜 많이 많이 빠지셨네? 빠진 거예요. 예전에 국방부 대변인 하실 때 언론에 많이 나왔는데 굉장히 통통한 인상이었어요. 그래요? 그때 88kg였으니까. 지금은 74.8. 와. 오. 네. 근데 살 빠지시니까 잘생겨 보이신다는 댓글. 주름이 많아졌어요. 그래요. 뭐 가까이서 보니까 모르겠어요. 주름은 그 나이쯤 되면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 작가님, 우리 김근수 선생님 웃지 않아도 주름이 있잖아요, 지금. 그죠? 이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흔적인 거죠. 네. 아니 살찌면 주름이 조금. 사라지니까. 커버가 돼요. 그래서 제가 주름이 없잖아요. 보이시죠? 전 주름이 하나도 없어요, 작가님. 갑시다 네. 좀 앞으로. 좋습니다. 자, 오늘 이슈가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세 가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첫 번째 이슈가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과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가 만났습니다. 이게 막 언론에 막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를 만났는데 다들 혹시 보셨습니까? 각각 이제 관전 포인트, 인상 깊었던 포인트들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부터요? 우리 안진걸 소장님 하나만 얘기해봐요, 우선. 네. 저는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민생 예산을 왜 줄였냐고 항의하면서 네. 줄여야 될 것은 민생 복지산이 아니라 윤석열 당신의 임기입니다라고 피켓 써놨어요. 우와. 정말 이게 지금 오늘 최고 강렬하네. 화제예요. 굉장히 용기 있는, 그렇다고 해서 무례하게 뭐 요구를 하거나 풍자를 해놓은 게 아니에요. 아주 짤막하게 민생 예산을 줄이지 말고 윤의 임기를 줄이세요라고 해놨어요. 네. 그래서 아마 임기 단축 또는 탄핵이나 퇴진을 요구하는 어떤 거센 민심을 그분이 대변해주지 않았나. 인상 깊으셨군요. 그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체크하고 싶은 거는 R&D 예산 거의 3조가량 감축했는데 네. 그게 약자 복지에 다 쓰였다라는 발언을 들었어요. 그것도 그거 너무 황당한 팩트 얘기죠. 체크 좀 부탁드려요. 전혀 사실 아닙니다. 그래요? 지역화폐 예산 다 영원으로 만들고 청소년 단체들 지금 곳곳에서 계속 기자회견하고 막 집회하거든요. 청소년에서 청년에서 막 깎였다고. 그래요? 어떤 복지 예산을 늘렸다는 것이죠? 당연히 물가 인상률에 따라서 복지 급여는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건 원래 자동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물가 인상률이 연동돼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걸로 사기를 치는 면 안 되는 거죠. 분명한 것은 네. 역대 어느 진보 중도 보수 정권도 하지 않았던 군사독재정권도 하지 않았던 R&D 예산을 16%나 삭감한 건 분명한 팩트고. 팩트고. 지금 과학기술계 연구 개발 분야에 있는 분들은 그게 기업이든 학자든 대학원생이든 전부 다 분노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전혀 엉뚱한 해명 때문에 더 큰 분노를 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굉장히 진지하시네요. 좋습니다. 우리 작가님은 예. 어떠셨어요? 오늘 보셨나요 혹시?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 아니 뭐 뉴스를 잠깐씩 봤는데 네. 뭐 내가 정치 분석가도 아니고 맞아요. 그냥 개인 감회 차원에서 얘기를 하자면 네. 그 처음부터 끝까지 그 견딜 수 없는 모욕감 뭐 그래요? 이런 거예요. 네. 왜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그냥 둘이 만나는데 모욕감이 느껴져요. 야당 대표와 네, 윤 네. 대통령이. 그래요? 그러니까 잠깐 소상히 얘기해도 되나요? 네, 잠깐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그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를 경험적으로 봤더니 저 사람이 몸이 아프면 나도 아픈 것 같고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내가 내일이 나빠져도 감수할 수 있을 것 같을 때 대통령이 돼요. 그게 김대중이었고 그게 박근혜였어요. 그래요? 네. 그다음에 돌아가신 다음에 그 느낌을 느끼게 한 게 노무현 대통령이었어요. 네. 이제 이재명 지사한테 뭐 그런 정서적 그 교류, 저도 거기서 뭐 일을 했기 때문에 뭐 안다고도 할 수 있는 관계인데 그런 게 없다가 네. 그 윤 정부 들어서고 이제 핍박받는 과정 동안에 생긴 그 쌓인 감정이 네. 이제 그 한마디로 내가 뭘 느끼는 것 같은 그 모욕감인 거예요. 모욕감. 그러니까 지지한 1,600만 명에 대한 그 짓밟음 같은 느낌이 왔는데 네. 이게 민주당 계열이나 진보 쪽에서 맨날 대통령 안 만나준다고 막 비난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너무너무 분통이 터지고 네. 그렇게 만나자고 구걸을 해야 되나. 안 만나는 것 자체도 정치적 의미를 갖는데 만나야 된다는 내가 구걸을 하는데 드디어 만났다는 게 저 모양이냐. 예? 지나오면서 의례적으로 여럿 가운데 하나 앉아서 예. 있고 또 들어오면서 악수다. 아니고 기도 아닌 뭐 이런 채로 이렇게 스치듯 지나가고 그러니까 저런 거한테 이런 식의 취급을 당하나 하는 느낌을 끊임없이 받아왔는데 네. 눈앞에 이제 현실로 그 모습이 보이니까 굉장히 그 김영철이가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네. 아마 그 기분이었을 것 같은데 엄청나게 불쾌한 느낌으로 화면을 봤다. 그럼 확실한 거는 우리 김갑수 선생님께서는 많은 대통령을 겪어보셨잖아요. 우리 중에서 가장 많은 대통령을 겪어보셨잖아요. 뭐 그렇죠. 그 대통령 중에서도 가장 큰 모욕감을 준 대통령은 윤이 맞습니까? 가만히 있어 떠올려 보자. 누구부터였어요? 왜냐면 박정희나 전두환은 무서웠지. 무서운 공포감을 안겨준 건 확실한 거고. 네. 그 윤 대통령은 모욕감을 느끼기조차 좀 뭐한 그 경멸의 대상이거든요. 후보로 나왔을 때 말하는 거 보니까 그 내가 사회에서 저런 자를 만나면 마주 앉아 대화 안 하고 피하겠구나 하는 수준의 사람이에요. 네. 근데 대통령이라고 덜컥 돼버렸네. 그러니까 그 위세를 부리고 등등등등 하는 과정 동안에 지금 표현한 대로 내가 그 이재명에게 그게 투사가 돼갖고 네. 이제 모욕감이라는 정서 반응으로 돌아왔는데 그런 거가 맞는 것 같네요. 생각해보니까. 왜냐하면 이게 내가 지금 어제 일도 잘 기억을 못 하시는데. 따로 누구랑 이렇게 자꾸 대비되는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요? 전두환? 아니요. 아니요? 전두환은 맥락이 달라요. 달라요. 저는 그런 것 알겠습니다. 근데 아니, 저도 김갑수님 비슷한 느낌 받았는데 네. 이재명 대표는 정말 저 강성희 의원처럼 아마 피켓을 들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아직 퇴진이나 탄핵 당론도 아닌 상태일 것이고 또 제1야당의 무게감이 있어서 또 국민들의 기대도 있으니까 정말 겸손해 웃으면서 대하더라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거 있잖아요. 뭐 이게 반가운 표정도 아니고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이 너 왔어? 너야? 네가 나 만나려고 그래? 이런 완전히 굉장히 저 눈빛! 저 보세요, 지금 저. 방이, 너야? 전혀 예의 바른 저걸 오늘 악수를 3번 했다고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때마다 이재명 대표는 어쨌든 예의를 갖춰서. 대통령의 예의를 갖추고 또 최소한의 인간이라는 게 아무리 싫고 그래도 공적인 자리에서 만나면 우리가 맞아요. 그 엷은 미소를 지어줄 때 있잖아요. 맞아요. 김갑수 선생님이나 저는 참 그런 사람 만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살짝 미소를 지어줄 때 있잖아. 이렇게 했는데 그 윤석열 표정 그건 아니에요. 얼마나 자꾸 날 자꾸 만나자 그래? 뭐 이런 거잖아요. 아유 난 정말 최소한의 인간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 유족도 아직도 안 만나고 추모식도 안 가고 고속도로 조작에서 이번에 한 예배는 예배 조작이라는 신조가 났습니다. 맞아요. 동서고금을 통해서 예배를 조작한 일은 이번이 처음일 거예요. 그 얘기는 조금 네, 이따 나중에 잠시 하겠습니다.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좀 오래 걸렸죠? 우리 부승찬 대변인님. 어떠셨습니까? 오늘 정부 출범 뒤 첫 대면 소통, 또 시정연설. 그냥 평가를 할 수 없는 게 평가다라는. 평가의 가치를 못 느꼈다? 네. 그다음에 일단 가식적이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정부 예산안이 기본적으로 9월에 국회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국회로 넘어오면 거기서 이제 어떤 예산이 증가되고 증액되고 어떤 게 이제 감소되는 거를 뻔히 아는데도 네. 국회까지 와서 국민을 상대로 해서 가식적인 연설을 한다는 것 자체. 그리고 우리는 1년 7개월을 봤잖아요. 쭉 봐왔기 때문에. 그죠. 예. 과연 뭐 경제를 저기도 나오지만 경제를 뭐 23번 언급하고 물가를 8번 언급했다고 나오긴 하지만 네. 저는 1년 7개월을 보면 그 사람의 대통령의 철학, 국정 철학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가식으로밖에는 이해할 수 없었다. 무슨 평가가 필요하겠냐. 네. 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재미랑 톤을 조금 더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다 진지하게 해서. 아, 진지하게 하지 말아요. 오, 재밌는 분이라고 들었는데. 제가요? 네, 아니요. 피디님이 아니요. 오늘 아니, 재미 아니요. 담당이에요. 우리 부승찬님. 아니 왜안 소장? 여기는 그러려고 내비도 어쩔 수 없어. 여기는 할 말이 저는 많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흉내도 냈잖아요. 표정까지 그러니까 재미는 저쪽이 담당인데 네. 그 어제 제가 문자 하나를 받았어요. 오, 누구한테요? 지지자한테서 문자를 받았는데 네. 사실은 모르고 있었어요. 오늘 군사법원 증인 출석도 있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온통 신경이 그쪽으로 가 있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 문자 한 통을 받았는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께서 사전 환담을 한다. 오. 근데 제발 대표님께 절대 고개 숙이지 말라는 메시지 좀 전해 주십시오. 아,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고개를 네. 안 숙였으면 좋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아니고요. 아, 이재명 대표님이. 네. 아니, 그건 마음속에 있는 아니, 거고. 아니요. 발음이 그렇게 보이려고. 그래서 그 문자를 봤을 때 얼마나 지금 국민들이 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까 우리 김 작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네. 이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캐릭터를 갖고 있는 사람. 좀 저는 1년 7개월 동안 계속 수치감을 느끼면서 살았죠. 그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안 소장이랑 마찬가지로 네. 아스팔트로 나갈 수밖에 없는. 네. 거기서 위안을 삼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국민들이 거기 나가면 힘이 생기고.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국민들은 뭐 생업이 없습니까?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지치지 말아야죠. 지치지 말아야 돼요. 자, 지난주 그러니까 바로 이틀 전이죠. 12구 참사가 있었고 1주기 참사 추모제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태원 1번 출구 이제 추모를 하러 친구들과 갔었는데 인상적이었던 게 추모하신 분들보다 경찰분들이 훨씬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작년 29일에 이렇게 많은 경찰분들이 계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도 생각해봤고, 그리고 그 SNS를 통해서 그리고 이 12구 참사 추모에 관련돼서 대통령이 정치 집회이기 때문에 나는 참석할 수 없다라는 발언 때문에 더 정쟁화 돼버렸어요. 이 1주기 추모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우리 안진걸 소장님부터 네. 제가 이렇게 배정을 해주길 기다리고 좋습니다. 예. 오늘 네. 이제 김감 선생님 처음 오시고 그래서 네. 좀 많이 떨립니다. 거짓말하지 말아요. 아니, 뭘 떨려요? 선생님의 내공은 압도적이잖아요. 예전에 이제 KTV에서 김갑수의 수다 네. 진행할 때도 제가 이제 초대도 받았는데 강적들. 오, 그러니까 이제 어마어마했어요. 그런 뭐 케이블 네. 방송도 나가시고 아니 그 종편도 나가시고 그랬지만 네. KTV에서 굉장히 그 KTV 역사상 가장 KTV요? 예, 이제 오. 정책 방송인데 문재인 정부 때 사람들이 안 보잖아요. 안 김갑 선생님이 뛰어들어가지고 아, 일약 시청률은? 한국적인 방송, 아. 국민적 방송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럼 오늘자 왁자지껄도 이제 시청률 그럴 거예요. 저기 올라갈 도와주시고. 거예요. 네. 근데 그래서 많이 오늘 떨려요. 근데 이태원 참사만 생각하면 네. 정말 지금도 피눈물이 나죠. 자식이 있든 없든 간에 네. 사람이 그렇게 어떻게 158명이 현장에 쓰러지고 그분, 나중에도 몇 그분이? 분이 더 쓰러졌는데 저는 아직도 그 오늘 뭐 모욕감, 수치감 이야기했는데 정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영원히 네. 저는 무서운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박 2일 만에 그 현장에 나타나서요. 그
수없이 많은 내국인의 젊은이들과 그 인간, 오늘 귀중한 인간이 희생된 데에서 삿대질을 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사람 많이 죽었어? 저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요? 전 그 생각만 하면 지금도 막 피 끓는 분노가 떴고요. 네. 그 다음에 내려가가지고 더 충격적인 말을 했죠. 옆에서 계속 뭐 압사했습니다. 보고를 하면 뭐 압사? 뇌진탕이겠지. 이게 영상에 그대로 다 잡혀 있습니다. 온 국민이 1박 2일 동안 세월호 때처럼 비슷하게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맞아, 서울 길을 하늘 가다가. 안에. 네. 근데 그때 윤석열 지지자들은 놀러 간 놈들이 지들이 죽었는데 뭔 상관이야 했는데 아니 놀러 간 사람은 죽어도 되는 겁니까? 그 얼마나 그 지지자들의 수준이 천박하고 경박합니다. 사람은 놀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쉬고 네. 야구도 보러 가고 영화도 보러 가고 다 본인들 또 데이트할 때 놀러 갔잖아요. 그리고 거기 간 젊은이 놀러 가는 게 뭐가 죄인 것처럼 무슨 서양 귀신 운운까지 하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정제가 자기들 돼버렸죠. 좋아하는 네. 미국의 축제인데 모든 것은 미국만 삼해서 미국의 축제에 대해서는 또 그걸 따로 떼가지고 음해하면서 젊은이들의 책임으로 몰아간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럼 지금이라도 유가족들 만나서 그러니까요. 정말 인간이라면 최소한의 인간이라면 위로드리고 사과드리고 한 번은 만나야죠, 한 번은 솔직히 만나서 유가족분들은. 죄송하다 했어야죠. 네. 근데 예배 조작을 해요. 이건 팩트잖아요. 지금 목사님, 부목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이 지금 행동한 거거든요. 일요일인데 토요일에 갑자기 하루 전에 갑자기 연락이 요청을 와가지고 해서. 그래서 교회가 너무 좁고 지금 공사 중이고 아마 그 목사님도 부담스럽고 안 된다고 했는데 네. 교회의 거절하고 뒤닥쳤다잖아요. 그래서 실제 사진 보면요. 네. 전부 다 무슨 추경호, 김기현, 이상민 예배 조작이잖아요. 차라리 청와대에서 그렇게 하고 이태원 참사 추모식 현장에 왔어야죠. 맞아요. 우리 스픽스 패널 나오는 이현주 전원은 혈혈난시 갔더라고요. 맞이해준 사람이 없더라도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라도 와서 사과하겠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도리 아닙니까? 최소한. 기억하고 추모하는 예, 것이. 그래서 정치 이전이 인간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지적을 하셨군요. 이현주 전후 했는데 정말 공감합니다. 너무 네. 지금도 비통하고 너무 슬픕니다. 원통하고. 네, 우리 김갑수 선생님은. 근데 반복되는 사건이 반복되는 결과를 낳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 떠올리면 바로 우리는 저 세월호 침몰을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네. 거기에 거대한 사고로. 맞아요. 그 더구나 두 개가 비교가 돼야 되는 게 뭐 고의 침몰설까지 나오고 그랬는데 그거 다 헛소리인 것 같고 세월호는 사고가 난 게 맞는 것 같아요. 지나가고 보니까. 네. 그때 이거는 뭐 사고고 나발이고 저 이태원에서 벌어진 일은 정말 한마디로 황당무계란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박근혜 정권의 이제 붕괴라는 게 기점을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 저는 세월호부터 잡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여론이 싸늘하게 이제 돌아서는 거하고 그 당시에 여권이 분열되는 게 정확히 똑같이 이제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네. 그 기점으로 볼 때 네. 그 대처 상황을 보면서 이제 나라가 없구나 이런 생각에 사람들이 빠졌단 말이에요. 네. 근데 윤석열 때 그 이태원 참사는 사실 그보다 더한 비극이고 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박근혜 때 네. 우리가 대통령을 나라의 중심처럼 생각해온 오랜 전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뭐냐? 컨트롤 타고 어디 갔냐서부터 시작해서 그 대처 과정 때문에 느낀 분노가 쌓이고 쌓여서 이제 정권 붕괴까지 이어졌는데 이게 비슷한 거, 더 악성이지만 비슷한 게 반복되면서 사람들이 적응을 해버려서 네. 이 손가락질하고 침뱉지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처럼까지 크게 반응하지 않는 걸 느꼈어요. 이거 너무 슬픈 아니, 저는 그렇게 거네요.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 수많은 사람이 슬퍼하고 현장을 가고 가슴 아파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전 사회적으로 슬퍼했던 세월호 때의 공분만큼의 크기가 안 돼. 내용적으로는 더 큰 건데. 그게 오히려 내성이 쌓여서 그렇다. 나 그렇구나. 아니, 맞아도 적당히 맞다가 보면 뭐 좀 적응이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1년 일주기 맞이해서 다시 한번 모든 게 리마인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내려진 거는 최근에 강서 재보궐선거 이후에 1년의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바라게 된 게 우리가 언젠가는 정권을 되찾아와야지 하는 여지보다는 임기단축을 시키는 방법이 무언가에 대해 더 골몰하게 됐다. 그래서 그게 뭐 총선 때 200석 이상을 얻어서 그 법적인 결과를 얻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다른 네. 여러 유럽의 사례를 보면 정말 이 정권이 도저히 안 돼서 민주당 거국 내각을 구성해서 총리 야당이
들어선 총리가 실제 국정 운영을 하면서 대통령이 식물로 돌아서는 것도 있고 여러 모델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제 한 바퀴 삥 돌았는데 네. 그 이태원 참사 뉴스를 접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1차는 어쩔 수 없어 하고 적응되는 거 하나. 2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냐라고 분노를 느낀 사람들에게 와닿는 거는 3년 반을 어떻게 견디겠느냐. 임기 당겨야 된다. 이런 공감대가 지금 쫙 형성돼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 들어요. 오래 기다리셨죠? 네. 그럼 기다렸으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 뭐 어떠셨나요? 네. 준비할 건 없고요. 사실 그 제가 그 박사 과정에 있을 때 네. 신경과학 관련 논문을 쓴 적이 있어요. 신경과학이라는 논문을 쓴 적이 있는데 네. 인간의 뇌는 아무리 부정적인 자극이 들어와도 이게 반복, 아까 똑같은 말씀인데요. 네. 부정적인 자극이 들어와도 이게 반복이 되면 만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자극으로 인식을 못 해요. 근데 새로운 거는 들어오면 네. 뇌에서 대변연계에서 이걸 자극으로 인식을 해버려서 방어 기제가 작동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뇌에서 신경계로 방어 기제를 작동시켜서 인간이 행동하게끔 만들어요. 이제 그런 거 관련돼서 이제 논문을 쓴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신경과학 의사님, 네. 신경 쪽 교수님도 만나 뵙고, 그 다음에 이거를 전공하신 언론 홍보학과 교수님도 만나면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네. 북한의 대북 정책을 연구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 북한의 대북 정책. 예, 예. 네. 그거를 연구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랑 똑 같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가 너무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뭐 오송 참사부터 해서 정말 새로운 자극이고 이거에 대해서 방어를 할 수 있게끔 내가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네. 이런 것들이 너무 자주 반복되다 보니까 이거를 자극으로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반응을 안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월호 참사하고는 좀 다른 양태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아, 윤석열 정부는 원래 저러니까. 원래 저러니까 충분히 대통령실 이전만 가지고도 탄핵시킬 수 있는 그런 맞아요. 근거가 되는데 뭐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돼서 명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네. 헌법을 위배하고 그 다음에 정부조직법을 위배하고 인수위법을 위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방시설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사안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대통령실 이전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사건, 사고, 불법. 우리가 합리적인 사고를 가졌을 때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계속 반복되다 일어나. 맞아요. 보니까 그냥 윤석열은 원래 저래. 윤석열 정권은 원래 저래 하면서 국민들이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친구들을 만나면 도대체 뭐가 문제야라고 얘기하면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되지? 갑자기 네. 이런 어디서부터 얘기해야지 얘네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맞아요. 고민이 들 정도로 맞아요. 너무 많아서 아니 그래서 얘기를 못 이 하겠어. 보면요. 정말 윤석열 정권이 대통령실이 저런 전략을 피고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전략이요? 사과를 일체 안 하잖아요. 뭐가 있어도 나와서 이 유감 표명을 일체 안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일체 안 한다는 거는 일종의 전략이다. 어차피 한 사건은 한 사건으로 덮고 한 사건은 한 사건으로 덮고 가기 때문에 네. 일종의 학습 효과라는 게 작동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야 이것도 그냥 넘어가겠구나. 이것도 사과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또는 그래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우리 네. 안 소장이 네.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것도 국민들은 실질적으로 그럴 줄 관심이 알았어. 없어요. 막 약간 그럴 줄 알았어. 알았어. 야, 뭐 저 정권이 저렇지 뭐. 이 정도 수준 이상을 행동으로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김 작가님께서 또 말씀하신 네. 200석 탄핵의 조건, 발의의 조건은 200석을 소추의 조건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헌법 개정, 개헌을 통한 권력 구조를 바꾼다든지 이런 논의들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거죠. 결국은 국민이 박근혜 정부는 촛불이라는 결국 국민의 힘으로써 정권을 교체를 이뤄냈다면
지금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힘으로서 이뤄낼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부정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87년 체제에 대한 헌법을 얘기하는 거, 육공화국 체제에 대한 어떤 권력 구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감사원의 행태를 보세요. 독립기관인데도 불구하고 헌법이 보장한 것들을 지키지 못하는 거. 그다음에 기재부는 행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입법부의 견제를 안 받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어떻게 상권 분립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사법부의 영역도 그래요. 지금 입법부나 행정부는 그나마 선거라는 것을 통해서 국민에 대해서 국민이 책임성을 묻게끔 돼 있지만 사법부는 상권 분립임에도 하나의 그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냥 엘리트 집단에 대해서 우리가 운명을 맡겨야 되는 좀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얘가 좀 부선생이 흥미로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죄송합니다. 조금 이 주제에서 뻗쳐나가도 좀 괜찮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말하면 네. 그 시스템이냐 아니냐 논의가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의 소신인데 이제 개인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여지기보다 시스템을 잘 갖추면 정권이 바뀌건 권력이 교체되건 사람이 뭐 바뀌건 계승이 된다는데 네. 결과적으로 보면 다 안 맞았어요.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도 그냥 나쁜 놈이 들어가서 나쁜 짓을 하면 어떻게 못해. 이기질 못하는군요. 시스템이 인간을. 그러니까 감사원이 원래 질도와 역할이 있잖아요. 네. 근데 감사원 갖고 나쁜 짓 하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공수처를 만들어서 견제한다고 해봤자 공수처장이 무슨 식물도 아니고 뭐 미토콘드리아 수준으로 움직이니까 네. 그냥 있으나 마나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론이 갖는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경험적으로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요. 이걸 더 유추하면 뭐냐면 그 세상에 정의롭고 올바롭고 좋은 소리를 하는 게 중요할까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야. 그러면요. 듣고 싶은 얘기하는 거. 힘을 갖는 게 우선이구나. 우선 힘을 갖. 그러니까 정직하게 살면 힘을 갖기 힘들잖아요.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그 우리가 이재명한테 요구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네. 뭐 사회 정의를 위해서 어쩌고가 아니야. 그냥 정권을 잡는 거예요. 국회의원 출마자들에게도 요구할 수 있는 게 지역구에서 이기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무식한 얘기 같은데 좀 힘을 가져라.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그래요. 그러면 좋은 놈인지 나쁜 놈인지 어떻게 미리 예단하느냐 하는데 네. 그 권력이 어디에 기초하고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네. 뭐 우리 흔히 얘기하듯이 국힘은 이제 이권 집단의 대리인식으로 정치가 작동하고 이권 집단. 그 민주당 계열들은 그래도 사회운동 세력의 연장이다 이제 이랬는데 네. 그 구도가 흐려진 게 많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놀라운 정권이 탄생한 게 윤 정권이에요. 맞아. 놀라운 정권. 우리가 이권 집단의 이익을 대변한다 할 때 대표적인 게 이명박 정부거든요. 박근혜만 하더라도 그런 시장 논리가 아니라 약간 국가주의에 더 경사된, 네. 더 흘러간 사람이야. 근데 가만 보니까 윤석열은 네. 뭐예요? 누구의 이익도 대변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 그냥 본인의 이익인가? 자기들- 본인의 가족들의 이익. 그들. 자기 친한 사람. 그러니까 사회 세력으로 뭐 재벌이라든지 네. 뭐 이런 쪽이 아니야. 아니에요. 뭐 개별적으로 이제 개별적으로 우리가 있겠지. 네. 그러니까 이런 황당한 건 나 보다 처음 보는 거야. 가령 김대중 서민과 중산층을 뭐 어쩌고 네. 하겠다 뭐 네. 그런 거 있잖아. 네. 네. 그러니까 지지 기반이라는 거는 권력의 기초를 이루는 건데 윤석열의 지지 기반이 뭐지 할 때 딱 정리가 돼요? 모르겠어요. 이거는 지금은 힘으로 틀어잡고 있고 검사들을 동원해 갖고 뒤를 쑤셔 갖고 사람들을 이제 마음대로 쥐고 흔드는 힘이 여기까지 왔으나 네. 그리고 거기 앞에 굴정하는 비굴한 사람들 그 세태 때문에 어떻게 잘 이들을 흔들고 쥐고 흔드는지를 그들이 기술적으로 잘 알고 있으나 네. 사실 붕괴되려면 정말 모래성처럼 붕괴될 수 있겠구나. 오히려. 누가 뒷받침을 하려 하겠느냐. 누가. 이게 확고한 지지 기반이 없다는 의미는 그 반대도 된다 하는 거예요. 영남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저렇게 험하게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막상 표 찍어보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 아닙니까? 아니 나중은 몰라도 네. 그게 의미하는 바는
확실히 뭔가 국힘이 진해 세력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걸 보지 윤석열이 자기 대표도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예. 네. 그러니까 김태우 후보가 굉장히 많은 절차상 하자와 내용적 문제점을 갖고 있잖아요. 40억을 탕진하고 지 때문에 그걸 수수료라는 운동, 애교라는 운동, 망발을 일삼았는데도 강서구청장 후보 39%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세상 일 참 만만치 않다는 생각을 저도 들었어요. 생각보다 많이 예, 나왔죠. 많이 나왔죠.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39% 나오면 탄핵이나 퇴진도 시간이 더 걸리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저렇게 많은 윤석열, 김건희 집단이 이렇게 많은 만행을 저지르고 네. 그 두 사람의 신임을 받아서 김태우 후보가 된 거잖아요. 불법 사면해주고 불법 경선에 개입하고 정당법에 대통령실이 개입한 거 아닙니까? 저번에 당대표 선거 때도 개입했고 안철수 고발까지 했잖아요. 오죽하면. 그랬는데도 39% 나왔단 말이죠. 그렇다면 여론조사에도 지금 30% 안팎 지지율이 있고 있죠. 쉽지는 않다. 하지만 그래도 저희는 이제 박근혜 정권 때 뭐 세월호 참사라든지 메르스의 무능, 그다음에 백남기 어르신의 그 어이없는 그 참사 이런 것들이 이제 정권 말쪽이어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봉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1년 반밖에 안 됐다, 1년밖에 안 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고 관망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년 총선에서 불같이 심판하면 된다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냥 하루하루가 너무 힘든 분들, 뭐 그 국민들 중에 그게 절대 다수인지 상당수인지 과반수인지는 논란이 있겠지만 어쨌든 여론조사 보면 60% 안팎의 그 강한 부정층들은 정말 하루하루 너무 힘들거든요. 사실 오늘 시정연설도 그렇습니다. 그 야당 대표에 대한 그 졸렬한 태도와 무례한 태도도 황당하지만 우리 국민이 제일 관심 있는 이슈에 대해서는 하나도 언급이 안 나와요. 후쿠시마 핵폐수 문제, 최상병의 그 억울한 죽음과 박정훈 단장, 참군인 박정훈 단장을 그렇게 괴롭히고 탄압하고 있는 문제, 잼버리 사태,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그러면 도대체 이 고속도로 위에뜨는 거기가 누가 우리 국민들 거기 온희룡 땅에 있는 자리에 있어요. 매일 온희룡이 날뛰니까 이제 날뛰지도 못하던데 거기는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김진우, ESIND 가족회사 땅이 무려 35필지 125억 정도의 추산 재산 가치 감정한 지네들 땅인데 지금 이 문제가 이슈가 된 지 4달 동안 단 한 번도 언급을 안 하고 설명도 안 해요. 오늘 마침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점심시간에 왜 고속도로 개트 답을 안 하십니까? 윤 대통령한테 얘기했어요? 뭐래요? 오늘 정말 야당이 아무 말 안 했대요. 그래요? 말 안 하죠. 네. 거짓말해야 되거든. 근데 거짓말했다 나중에 걸리면 닉슨처럼 쫓겨날까 말 안 하는 건데. 그래서 오늘 뭐 경제 23번, 물가 8번, 민생 9번 이야기 하나도 진전성이 없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온 국민이 민생고와 양극화와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에 시달렸는데 단 하나의 대책도 무대책, 소수묵책, 공공요금 인상대책으로 했던 누가 어느 국민에게 그 진정성을 끼겠습니까? 정작 국민들이 걱정하는 현안과 권력 경비에 대해서는 또 침묵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굉장히 심각한 뉴스인데 다음 달부터 이제 소주가 또 올라요. 얼마요? 네, 한 100원 올라가지고 어떡해요, 이제 작가님. 식당에서 1,000원씩 오르는데 소주 매일 드시지 않으세요? 난 술 안 먹어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네. 어떡해요, 부승장님? 저도 잘 소주 안 잘 안 드세요? 먹어요. 그러니까 무슨 물가 잡겠다 그랬는데 당장 100원이 올라요? 소주가 100원이 오르면 이제 그 유통마진까지 해서 한 1,000원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현재 보통 소주 맥주가 5,000원, 6,000원인데 이제 1,000원씩 올라가면 6,000원, 7,000원이면 너무하다. 이제 소맥 세트가 소주 한 병이 맥주 2병이잖아요. 2만 원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제 안주 하나 시키면 4만 원. 큰일 났어요. 이제 뭐 이런 우리 최근에 교통비도 다 올랐잖아요. 근데 오늘 시정연설을 보면 자기가 통신비, 교통비를 잡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요? 통신비, 교통비 때문에 우리 국민들 엄청난 부담을 그냥 말도 안 되는 거짓말 다 써놨어요. 정말 이 정권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거에 대한 언급은 단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빨리 우리 국민들이 끌어내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런데 그게 저희들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국민의 70-80% 이상은 동의해야 되고 거리로 쏟아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때가 아니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 근데 같아요. 조금씩 움직이는 게 제 친구도 원래 한 달에 150만 원씩 대출이랑 원금 이자를 냈다가 작년에 갑자기 300만 원 가까이 그렇게 됐죠. 금리가 요즘에. 2배로 오르면서 이게 무슨 일이냐, 이제 생활비에 써야 될 돈 자체가 줄어들게 없어지죠. 되면서 아예 소비를 안 하게 소비를 되는 안 거예요. 하죠. 아무리 대통령제 국가라고 하지만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대통령 한 사람을 잘못 뽑음으로 인해서 전방위적으로 무너질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에 대한 진단을 하려면 뭐 정치에 유능한 사람도 있겠지만 이제 경제 쪽 사람을 자꾸 불러야 돼요. 결국 우리가 야 이거 정권 붕괴 목전이구나라는 진단은
경제 상황하고 이 맞물려야만 일어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면 그 부총리 심각하죠. 누구죠? 추경호. 예. 이 사람은 다 괜찮다. 뭐 이렇게만 얘기하니까 경제가- 믿을 수가 없잖아요. 경제가 상저하고라잖아요. 근데 지금 상저하저저고요. 네, 저저. 내년도에 2% 경제 성장률입니다. 그건 뭐 기저효과로 올해 경제 성률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네. 기저효과로 2%된 건데 그동안 우리나라는 거의 뭐 코로나 국면에서 5% 안팎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해 왔어요. IMF 때 잠깐만. 빼면. 그래서 이제부터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네. 스픽스도 그렇고 네. 그냥 유튜브 열어서 여기 시사 채널 돌아가면 하루 종일 윤석열 비판하고 국힘 계열 정치인 관련 나와서 얘기하고 네. 이준석 돌풍 일으키고 이거야. 민주당은 없어. 아. 어디 갔어? 몰라. 다 어디 집에 갔어? 갔나 봐. 어디 맨날 얼굴은 보이는데 의제가 없어. 민주당이 뭐 하겠다는. 왜 그러냐면 지금 비판하는 뭐가 문제고 뭐가 문제고 뭐가 문제인데 그러면 이거를 뭘 어디서 이걸 이제 해결을 해야지라는 쪽으로 해서 민주당이 떠올라야 되고 이재명이 떠올라야 되는데 네. 안 보여. 답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나면 다 저 보수 세력 관련된 얘기가 화제에 다야. 그리고 민주당은 하고 싶어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진단하는 많은 문제들 있잖아요. 네. 뭐가 문제고 뭐가 문제고 뭐가 그게 민주당으로 가냐고 지금 여론이. 그래서 난 지금 서서히 뭐가 보이냐면 네. 원래 그 탄압받고 상처받은 서사가 쓰여져야 이제 집권까지 가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그 탄압받고 상처받은 주인공이 이재명이 아니라 이준석이 돼가고 있는 거 알아요? 젊은 층에게는. 오히려 그러고 있다고. 잠시 후에 이준석 얘기도 해볼 텐데 그 전에 자 국민의힘 총선 승부수 역시 국민의힘은 이겨야겠다라고 마음 먹으면은 여러 가지 화두를 던지는데 메가 서울을 만들겠다, 김포를 서울로 편입시키는 특별법을 추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퀴즈 하나 드려봅니다. 세 분 다 똑똑하신 분들이니까 이 서울의 경기도를 편입시키기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하는 과정은 총 몇 단계일까요? 몇 단계가 필요할까요? 찍어보세요. 찍어야 돼요? 몇 단계? 뭔가 숫자로 얘기하면 되지. 예? 아니 알아요? 뭐 4-5단계는 거쳐. 아니 하나로 정해야지. 4-5단계는 4단계요, 5단계. 아니 서울 이제 뭐 네. 거기 시민들의 동의가 가장 중요하고. 동의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동의가 있으면 이거를 네. 서울시하고 경기도 간에 네. 협의가 필요하고. 협의가 필요하고. 예, 그다음에 협의가 필요하면 행안부로 넘기고 행안부에서는 특별법을 발의해야 될 거고. 표결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그러면 5단계 아닌가? 거기 국회 표결까지 5. 오, 거의 비슷했어요. 국회의원 출마하신다더니 아니 요즘에 그게 아니고 많이 그냥 공부를 하시는군요. 이거 상식입니까? 경기도 네. 관할구역 변경 법안을 제출해야 됩니다. 서울, 경기도 관할구역 이제 답이 이미지로 나올 텐데 그리고 주민 투표를 해야 돼요. 네. 그리고 국회 표결 법안 의결해야 되고 국무회의 의결 및 공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상 어떻게 뭐 가능한 일인지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근데 저는 너무 말이 안 황당하지 않아요? 아니 이거를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욕 먹을 수도 있는데 비판만 할 건 아니에요. 뭐냐면 네. 지난번 지방선거 때 우리가 민주당이 대패를 했을 때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가 상황, 위기 상황에 대한 진단이 없었어요. 진단이 없다라는 건 뭐냐면 이제 처방전을 못 만드는 거야. 처방전은 어디 가면 이제 진단을 해야 처방전을 써줄 거 아니에요. 내가 어디 아프니 무슨 약을 써라 해서 처방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단이 있고 이걸 처방으로 가야 되는데 민주당은 그거에 실패했어요. 근데 국민의힘은 김갑수님이 말씀하신 거. 국민의힘은 뭐냐면 네. 그때 당시에 이슈가 됐던 게 결국은 부동산이었어요. 부동산. 네. 그 부동산하고 재개발 재건축 이슈를 선점을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국가 위기 상황이다 했을 때 국가 위기 상황이고 본인들이 이게 위기다 생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만 볼 수는 없어요. 국민의힘은 이슈를 선점하고 가는 거예요. 일단 논란을 일으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거에 대해서는 목말라 있었어.
이런 것들이 민주당이 아예 없어요. 그냥 윤석열 정부가 잘못했다, 뭐 했다, 그냥 비판 일색으로 가는 건 있지만, 네. 투사적인 기질은 있지만, 과연 그러면 민생을 외치는데 민생에서 국민들이 가장 힘든 거가 뭘까?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총선까지는 국민의힘이 꽉 잡고 있는 게 있잖아요. 아까 얘기한 경제, 이자율, 지금 미국하고의 금리 차이가 엄청난 갭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지금 부도율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공개를 안 하고 있거든요. 총선까지는 공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밑바닥 그 경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찾아내고 진단하고 이거에 맞춰서 민주당이 이슈를 선점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지금 이것만 하더라도 아니 국민의힘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이슈 선점, 국민들이 어떤 민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이슈 선점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일단 뒤졌다. 뒤졌다. 저는 네. 뒤졌다. 이런 개인적 이게 뒤쳐졌다. 네. 이게 뭐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네. 자, 그러니까 좀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약간 건방지게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네. 네. 오윤혜 씨는 이게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내놨어. 여기서 출발했어요. 네. 안진걸 소장은 와, 또 개발이야 황당해로 출발했어요. 부 선생은 그래도 저게 의제 선점은 되잖아로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현재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저건 굉장히 정교하고 할 수 있는 저 의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메가서울. 왜냐면 도쿄도도 있고 사례가 있는데 우리는 진짜 우리 스스로 경험이 있었어요. 예전에 오세훈이 서울시장 두 번째 될 때 뉴타운 개발이란 걸 했어요. 그러니까 구도심에 그 자글자글한 옛날식 집을 네. 그래도 아파트를 지어주겠다 해서 이제 한 게 뉴타운인데 그게 그렇게 되면 거기 원래 살던 사람들 다 쫓겨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계열들은 다 미친놈들 했더니 뉴타운을 한 개를 14개로 내려버렸어. 오. 그러고는 대승을 했어. 그러면 나도 거기 살 수 있겠네, 막 이런. 네, 그러니까 그리고 뉴타운이 다 만들어져서 지금 들어가서 사는데 내 친구들이 사는데 네. 걔네들이 그렇게 민주당이 비난한 사회의 무슨 특권 기득권층이 아니에요. 중산층. 그냥 고등학교 교수하고 무슨 뭐 평범한. 그러니까 거기 원주민들은 경제력이 안 돼서 경기도 하남으로 밀려나갔겠지만 네. 거기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도 특권층이 아니었다고. 그래서 민주당 하면 뭐 복지 증진 이런 거 생각하고 국힘 하면 뭐 개발, 성장 이거 떠오른다는 이 구도가 얼마나 잘못된 건가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 그러면 이제 정교하게 분석해 들어가니 이게 문제가 많다. 뭐 네. 지도를 그려봐도 되게 이상하잖아요. 김포시가 삐쭉 나와서 어떻게 이렇게 되냐 하는데 네. 광명도 사실 이상하게 그려져 있어요. 근데 요는 개발 심리가 한국 사회에 한 5, 60년이나 지배해온 열망 같은 거고 거기에는 또 너무나 많은 성공의 체험이 축적돼 맞아, 있어요. 맞아. 네. 그래 놓으니까 이걸 간단히 보면 안 되는데 메가서울 김포시 서울 편집 나오고 나서 내가 유튜브로 보니까 누가 어딘지도 몰라 이렇게 뒤집어 막 나오는데 민주당 계열 사람들이 나와서 막 조롱하고 비웃음부터 시작한 걸 내가 봤다니까. 또 저러면 이제 큰일 난다고. 그러니까 국힘식의 개발 논리를 민주당은 왜 못할까? 왜 민주당은 있는 그대로 사는 게 최선이라고만 생각을 할까? 뭐 좀 개발한다고 그러면 다 이명박 편이야? 뭐 뭐 기득권의 앞잡이에 요따구로 나가서 끝끝내 중산층의 정당은 못 될까? 서민과 중산층이 있으면 옛날 민중주의가 막 횡행하던 시절에 서민의 정권일 수도 있으나 네. 이제는 중산층의 정권이라는 걸로 넘어가야 되는데 계속 개발하면 원주민들이 상처받아요. 가난한 서민은 어떻게 삽니까? 우는 소리 하는데 그래갖고 어떻게 국가를 먹겠는가? 난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럼 두 분은 이 안건이 과거에 윤석열 정권에서 5세 입학, 그리고 킬러 문항 이렇게 막 던지는 의제와는 다르게 아니 5세 입학도 다 괜찮은 아닌데 네. 정교하게 하질 못하고 불쑥 내 던져갖고 개망신으로 끝난 것들이라고. 근데 이 안도 보니까 불쑥 나온 것 같은 거긴 해. 근데 네. 말도 안 되는 얘기는 아니란 얘기예요. 네, 내가 네, 서울 네. 아니라는 게. 아니 그럼요. 네. 아니 개발이 필요한 건 개발해야죠. 그리고
욕망의 정치, 사실 우리는 우회의 정치, 생활의 정치를 영원하지만 네. 2008년 뉴타운 때 국민의힘 계열이 완전히 총선 뭐 지방선 싹쓸했을 때 욕망의 정치란 말이 나왔잖아요. 한 근 100년 또는 뭐 150년 동안 우리나라 민중들은 너무 힘들었거든요. 세계 최장시간 노동하면서도. 네. 그래서 경제적인 성공에 정말 목매다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 맞아. 마음을 이해해야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일가구주택 종부세 중과 같은 경우도 네. 제가 그걸 초창기는 적극 추천했지만 요즘에는 저도 약간 입장이 바뀌었어요. 투기 지역에 두 주택을 갖고 있으면 중과가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하지만 예를 들면 고향에 한 채가 있다거나 서울에 한 채 살고 또는 어디 다른 지역에 주말 농장용으로 있다거나 이건 사실 투기용으로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서울에 한 채 또는 경기도 한 채 그다음에 지역에 별장용 또는 주말 농장용 또는 부모님 휴양용으로 한 채 있는 것 정도는 무슨 커다란 욕망도 아니잖아요. 네. 평범한 사람도 꿈꿀 수 있는 욕망. 그런 경우는 일면 종부세를 저는 중과하는 게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예. 선생님, 그 말이 맞는데 틀렸다고. 맞는데 틀렸대. 진짜 좀 혼내주세요. 맞는데 틀렸다고. 네, 틀렸다고. 네. 이거는 문재인 네. 시절에 개떡 같은 정책이었다고. 그러니까 예. 문재인의 아니, 그래서 정권교체. 지금 그래서 제가 안 선생님 왜 말이 길어? 뭐 고향 1가구 2주택은 나쁘나 고향집은 괜찮고 뭐 주말마다 그냥 괜찮고. 한국인들의 재산권은 부동산으로 보유가 돼. 네. 그러니까 세금만 잘 걷는 게 문제지. 네. 한 놈이 돈 벌어서 집을 10개 갖건 20개 갖건 그걸 갖고 지랄을 하면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아니 그래서 저도 중과만 하자는 너무 거지. 잘못한 거예요. 금지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예예예. 아니 그래서 근데 그걸 떠받드느라고 또 그 시절에는 이재명 지사도 그랬어. 경기도에 공직자는 전부 집 팔아라. 이게 무슨 소리냐고. 그러니까요. 문재인 정권의 정권 교체 이유 중에 부동산 정책이 사실 예, 있었잖아요. 예, 예, 예. 그렇기 겸하게 때문에 인정하겠습니다. 네, 겸하게 겸하게 인정해 인정하고. 주시고. 사실은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낼 때는 당해 같은 경우는 책임성을 갖고 내야 돼요. 뭐냐면 메가 서울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여론이라든지 경기도 서울 뭐 도민과 시민들에 대한 여론조사라든지 네. 그 다음에 신뢰할 수 있는 정책기관에서 뭐가 나온다든지 네. 보고서를 미리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과정 속에서 정부 여당에서 이걸 발표한다면 그나마 좀 더 신뢰를 가질 수 있지만 지금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저는 이게요. 강서구청장 패배가 결국은 내년 총선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겠다는 위기의식 속에 나오는 그냥 포퓰리즘의 성격을 갖고 있다.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이런 것들을 반면교사 삼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국민들이 민생, 경제가 어려운데 그러면 경제가 어려워서 뭘 어쩌다고. 이게 아니라 정말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책들을 끄집어내야 돼요. 그냥 단순히 노인복지 뭐 예산 증액해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건 늘 있어 왔던 거고 기본적인 사안이거든요. 네. 그게 아니라 국민들이 과연 뭘 갈구하고 있느냐 이거에 대한 선행 같은 게 좀 이루어져야 되고 네. 그래서 좀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이 이슈를 선점하는데 단순히 포퓰리즘이 아니라 준비되고 신뢰할 만한 거에 근거한 뭔가가 나와서 네. 이런 것들이 자꾸 국민들한테 비춰져야 되는데 그런 게 국민들한테 심판을 받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네. 계속 이제 국민의힘이 뭐가 나오면 여기에 쫓아가는 거야. 쫓아가서 그러니까. 비판하고 뭐 하고 그거 하다가 지금 1년 7개월이 지났어요. 지금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이런 것들 잘못했다. 이런 것들이 문제다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1야당인 다수의석을 차지하는 야당은 과연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정책이나 화두를 던진 적이 있었냐 이거예요. 전혀 아니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전망을 해볼게. 김포시를 서울시로 편입시키는 일본 도쿄도식의 안, 메가서울 안이 나름 논리를 갖추고 던져졌어. 네. 앞으로 총선 4개월, 5개월 남았어, 5개월. 네. 5개월 내내 이것만 떠들 수 있다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윤정부의 실정들, 국힘의 괴상망측한 행태들 다 사라지고 메가서울 안만 갖고 얘기하는데
민주당은 수세적이 돼버려. 아, 메가서울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그렇지. 중요한 건 이건 선거 캠페인의 일환으로 움직인단 그렇네요. 말이에요. 그러면 종편과 조중동 신문에서 얼마나 또 논리적 서포팅을 하겠어. 여론 그러면 주도를 나중에 하겠어. 고향도 가능성 있다. 어. 인천 가자. 하남 가자. 지금 벌써 지금 저기- 전국을 서울로 하자는데 그러면 민주당은 아니 이게 바보 같은 소리야. 내가 누구한테 봤나 민주당 쪽 사람이야. 네. 아 울산 김기현이 울산도 서울을 만들어 갖고 그래서 출마하겠네. 이게 다 뭐냐면 말도 안 돼. 여기서 기반한 사고 방식이거든. 네. 말도 안 되는 게 아니라 말이 된다고. 음. 메가시티 서울을 해서 주도시 부도시를 만드는데 그게 또 그럴싸한 데들이 있어요. 세종시도 성공했잖아요. 아니 요는 네. 그 논리는 한마디로 말도 안 돼가 될 수 없는 네. 사례가 많은 아닌데 네. 다만 한국 이 지형에 적합하냐 마냐 뭐 여러 논의가 있을 수 있겠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겠다는 쪽이 유리하겠어? 그건 말도 안 된다고 한 쪽이 유리하겠냐고. 당연히 하겠다는 쪽. 개발의 욕망 속에 꽉 차 있는 한국 사회가 경제 위기도 불안감이 다가온다는데 뭐 이렇게 한다는데 그러니까 지금 부승찬 선생이 계속 주장하는 게 뭐야? 의제를 선점하는 게 아니라 끌려만 다녀서 저쪽 보수 쪽에서 뭐가 툭 하나 나오면 스픽스에서 일주일 동안 그거 갖고 씹다가 세월 보내고 던져주면 씹고 스픽스 너무 많이 또 보시네 우리 씹고. 선생님. 아니 허구한 날 그거 하고 있어. 내가 배국민 선생을 엄청 존경하는데 네. 그분이 정말 요즘은 정말 화가 나셨더라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저놈이 이럴 수가 있나 뭐 계속 이것만 하다 보니까 민주당은 끝나니까.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예. 좋습니다. 아니 그래서 네. 저도 네. 의제 선정에 민주당은 야당이 지금 실패하고 있다. 네. 2010년도에 친환경 무상급식, 2011년도에 반값 등록금 이런 이슈로 오히려 지방선거에 돌풍을 불러일으켰잖아요. 총선에서도 경제민주화 이런 거. 그래서 오죽하면 박근혜도 대선 때 돈이 도는 경제민주화라는 슬로건을 걸었겠습니까? 네. 그건 야권이 선점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뭐 민생 추경, 그 다음에 물가 지원 수당, 그 다음에 또 뭐 반값 교통비. 사실 민주당 법안 중에 지금 대중교통비 절반을 연말에 환급해주는 법안이 있어요. 네. 전혀 이슈가 안 되고 있잖아요. 1년 반 동안 수사관이 사량을 당하다 보니 이슈 파이팅이나 이런 민생 경제 이슈를 선점하는 조건이 안 됐던 거죠. 그럼 이해는 되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수세로 당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공감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총선 이제 6개월 남았잖아요. 네. 국민들의 이 민생 경제 총체적 위기, 저출생 고령화에 대한 공포, 네. 불안 이걸 단박에 해결할 수 있는 안을 내야 돼요. 어떤 식으로. 근데 갑자기 질문이 생깁니다. 소장님이라면은 내가 핸드폰비 10만 원 아끼는 게 중요합니까? 내 집값이 2배 뛰는 게 중요합니까? 야, 집값이 집 있는 사람 집값 뛰는 거 좋아하겠죠. 집 없는 그러니까 뭔가 사람은 이런 싫어할 테고. 욕망을 그렇죠. 정말 잘 예. 근데 그래 꼬집는 그걸 것 지적하면서 같네요. 네. 다만 이번 김포안은 이슈는 선점했지만 네. 만호세 치약 문제처럼 저는 논란만 하고 추진이 안 되고 이건 여권한테도 크게 유리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왜 갑자기 했냐? 그러니까 총선 때문에 했다라는 걸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냈고 그쵸. 그다음에 뭐 총선 때문에 이런 국가 대사를 지금 특히 경제민생위기에 극심한 때 사실 경제민생위기가 아무 상관없는 이슈잖아요. 이것이 네. 그 지역의 인생의 핵심인데 왜 아니, 아무 관계 없어? 그 지역의 집값을 개발 이익을 뛸 수는 있지만 네. 전국적 이슈는 아니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건데요. 수도권이 전국적이지.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걸 설명해 볼게요, 네. 선생님. 그래서 네. 김포 지역에서는 만약에 편입을 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요건을 지지할 수 있는데 딱 두석이거든요. 그럼 서울 시민들은 만약에 이걸 선호하겠느냐? 서울에는 직접적 영향을 바로 끼치지는 않아요. 오히려 서울의 과밀화라든지 서울로의 집중에 대한 우려만 놓고 결국은 김포가 출퇴근이 어려워서 편입한다고 설명했는데 31개 시군구에서 10번째라는 것도 오늘 밝혀져 가지고 아무 준비 없이 갑자기 안을 던진 것 같은 게 드러나 버렸단 말이에요. 준비는 준비한 적이 없잖아요. 제가 일단 안 선생 네. 말씀에 네. 자꾸 네. 아니 말씀하시죠. 네. 괜찮습니다. 네. 다리 걸어주셔요. 쟤들 저 바보 같은 소리 했어만 반복할 수 없다니까요. 네. 근데 만약에 저도 내가 정책 담당자라면 나는 서울을 더 쪼개고 싶어. 그러니까 한강을 중심으로 그 사대문이 있는 데가 서울이고 네. 강의 이제 건너편은 서울시보다는 강남시가 맞아요. 강남시. 네, 오. 그래서 별개 도시가 맞는 것 같고 네. 그게 맞는데
또 메가서울도 그게 그거야. 우리가 수도권이라는 권역으로 엮는데 네. 이 행정을 좀 더 세분화해서 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쪽 네. 전문가들이 얘기하면 또 그것도 그럴싸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절대적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얘기 속에서 나오는데 네. 선거 전략상은 누가 더 유리하겠느냐. 그 저거 관점에서. 말도 안 되라고 얘기해서 될 일이 아니고 아니다. 이게 이게 또다시 개발대 주거안정 뭐 하여튼 뭐 옛날 그 진보 보수 논의로 또 빠져 들어가면 네. 지금 한창 민주당 기세 좋다가 아주 보기 좋은 되치기가 당해갖고 우리 되치기 많이 당해봤거든요. 선거 때 아주 이길 것 같아. 여론 좋고 지지율 잘 나오고 뭐 이래. 근데 뭐 하나 되치기 해갖고 폭망한 적이 여러 번 있어요. 네. 그 난 불안해. 저 사람들 국힘 사람들 바보 아니에요. 선거 선수들이 그치, 선수들이지. 쫙 있다고. 네. 이게 메가서울 안 하나뿐이겠냐고. 네. 근데 던지는 것마다 아 저건 말도 안 돼. 서민을 죽이는 정책이야.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된다. 내가 서민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네. 대부분 아닌데 10%도 안 될 거야. 오. 나는 중산층이야라고 그러면서 한 달에 200만 원 사람들이 많다고. 그런 속에서 민주당이 계속 옛날식의 논법에 사로잡혀서 그러면 안 된다. 뭐 이러면 어떻게 선거를 이겨보려고 그래. 토트넘님이 둘 다 필리버스터 두 분 가능하실 것 같아요. 자, 아주 뜨겁기 때문에 광고 네. 2개만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화문 살롱에서 커피를 협찬해 주셨고 오, 요즘 감사합니다. 이 참치가 아주 맛있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생참치 회 필렛입니다. 살코기만 500g이 있고 참치배 들어왔을 때만 맛볼 수 있는 아주 귀한 생참치예요. 이거 생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 오늘 밤 12시까지만 주문이 가능하고 이 참치 회 필렛이 단돈 얼마냐? 29,900원이에요. 심지어 무료 배송입니다. 당일 경매로 국내산 100%입니다. 참 다랑어만으로 만든 최고급 참치회. 여러분들 오늘 밤 12시까지만 이게 진짜 인기가 너무너무 좋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오늘 밤 12시까지만 주문 가능하니까 기호에 맞게 썰어 드시면 되고 배송비 무료라는 거 잊지 마시고 한번 드셔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가열 식물성 오메가3 캡슐입니다. 요거 지금 1+1 행사 중인데 이게 비가열 들깨오일 100%예요. 몸에 좋은 거 찾으시잖아요. 이게 한 알만 드시면 되고 물로 그냥 꿀꺽 삼키셔도 되는데 이게 얼마나 좋으면은 물 없이 입안에서 그냥 툭 터뜨려서 먹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드셔도 되고 물로 드셔도 되고 중요한 건 여러 알 드실 필요 없이 하루에 한 알씩만 한 캡슐로 여러분들의 건강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1+1 행사하니까 스픽스몰에서 좋은 가격으로 구매 가능합니다. 자, 오늘 아주 뜨겁게 달려왔는데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마지막 안건 짧게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준석, 홍준표 대사면 일파만파라는 주제인데 이 두 분이 어떻게 뭐 뭉쳐서 뭔가 합니까? 무슨 일입니까? 글쎄요. 뭐 너무 스타일들이 달라가지고. 우리 네. 신인규 전 부대변인 탈당했는데 이 사람들은 탈당도 안 하면서 국민의힘 내에서 반윤 세력을 교합해가지고 당의 주도권을 쥐거나 아니면 홍준표는 대권 후보로 이준석은 자기가 그래 꿈에 꿨던 국회의원 한번 해먹으려고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는 거 아니 싶어요. 굉장히 그 모습도 저는 추해 보입니다. 내년 총선을 일면, 위해서 뭉치신 거군요. 이 정도로 당했고, 이 정도로 모욕을 당했고, 이 정도로 계속해서 또 비대위에 박성중 앉혀가지고 혁신위원회 이준석을 모욕을 준 건데, 신인규 부대변인은 탈당했잖아요. 탈당했죠. 네. 그리고 이은주 전 의원도 무소속으로 나가겠다. 이제 탈당은 사실상 기정사실. 그런 정도의 결기도 없는 사람들이 물론 남아가지고 뭐 한 국회의원이 되거나 대선 후보에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 네. 저는 그래서 크게 큰 변수가 안 된다. 이슈가 시끄럽게 나온 건 있지만 그 국민 지지를 하는 이슈라기보다는 쌈 구경 재밌어서 하는 이슈 성격이 짙다. 이게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징계 중인데 사면을 해주겠다고 한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표현에 대해서 이제 그게 무슨 니들이 대통령이냐 사면하게 징계를 잘못했으면 처리하면 되는 거지라고 반발하는 거죠. 네. 자, 이 우리가 종편도 아니고 네. 국힘 그 혁신위에 관심 주는 것 자체가 웃긴 거야. 뭐 그러거나 말거나 하면 되는데 네, 니들이 그러고 구승찬 선생이 그 연세가 있겠지만 그래도 약간 순수한 사람처럼 보이거든.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요? 순수한 질문에 순수한 답변을 좀 기대할게요. 아, 네. 질문해 주세요. 뭐- 순수한 질문. 그 이준석이가 예, 민주당 입장에서 보자면 예. 적이에요, 우군이에요, 전혀 별개의 제3자예요.
저는 적이죠 민주당. 그다음에 예. 변희재는 적이에요, 우군이에요, 제3제. 편이제. 아니 그냥 목표를 같이 하는 동반자죠. 네, 오케이. 어. 그 변희재 씨가 네. 불과 1, 2년 전만 하더라도 네. 그야말로 세월호 저 단식 농성장에서 폭식 투쟁을 주도하던 아, 진짜요?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이었어. 본인 인증은 안 했다고 팩트 체크를 했더라고요. 아, 그걸 안 말렸대요. 했다고요? 네, 네, 본인이 아무튼 안 했대요. 그런 논란이 있었죠. 네. 아니, 이 하지만 정도- 어쨌든 어쨌든 이런 네. 인식이 있었으니까. 그랬어. 근데 이 사람이 태블릿. 갑자기 본인은 일관된 주장이라고 하지만 하여튼 민주당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발언으로 나왔어. 네. 그 발언의 맥락은 윤석열 나쁜 놈이야. 윤석열은 안 돼야. 네, 맞아요. 그랬을 때 껄쩍지근해하는 사람이 날 너무 많이 봤어. 민주당 내에서? 민주당 계열의 진보 채널들에서 네, 네. 제가 왜 저래 막 이러면서. 그리고 지금 1년 반이 지났어. 네. 지금은 민주당 그러니까 진보 스피커의 스타가 돼 버렸어. 맞아요. 맞아요. 조회수 치트키. 그러니까 사람들은 금방 잊어버려. 2년 전까지도 진보에게 변희재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러니까 적과 우군이라는 관점에서 네. 항상 이 플렉스업을 해야 된다. 결국은 변희재 씨도 자기의 보수적 신념을 전혀 버린 게 아니야. 다만 윤석열을 무너뜨릴 때까지 우리는 함께 간다야. 그 다음은 또 모르지. 그 다음에 네. 그 다음 논의를 해야 되지. 네. 이 변희재를 보듯이 이준석을 보면 안 되겠는가? 아. 내 얘기는 그거예요. 오히려 적으로 뭐 네. 이렇게 규정하지 말고. 왜냐? 네. 당 대표에서 쫓겨난 이후 이준석 발언을 나는 유심히 봤어요. 네. 한 번도 이재명을 씹은 적이 없고 한 번도 민주당을 공격한 적이 없어. 음. 내가 제일 많이 본 축에 속할 거야. 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음. 이준석은 지금 대선 플랜을 하고 있는 거지 국회의원 출마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고. 대선? 예. 오. 이 핍박의 서사를 자기가 쓰고 있고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옛날 노사모 30만 같은 열성 이 그룹을 만드는데 그걸 옛날 방식 조직을 모으고 캠페인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하나 스타덤으로 뛰고 있다가 어느 날 거는 딱 되면 되는 거거든. 큰 당도 처음엔 아무리 작아도 큰 당하고 연합해서 그 당을 먹으면 큰 당의 주인이 되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지금은 홀몸 같고 작은 세력 같고 있어봐야 천하동인 같지만 네. 그게 새로운 세대, 넥스트 다음 세대의 상징성을 가지는 가장 첨단의 그룹으로 인정이 돼봐. 진보 보수를 떠나서. 네. 근데 얘네들은 지금 오히려 장애가 국힘에 묶여 있는 게 장애라고. 그리고 이준석이네 세력이 네. 언젠가 필요해서 연대하고 싶을 때 국힘이 더 나올지 민주가 더 나올지는 그건 아무도 모를 일이야. 원래부터 있는 세력이 아니라고. 네. 이재명이 아니라 이준석. 예. 그리고 이 대표도 이재명도 필요에 의해서 이준석과 손을 얼마든지 잡아도 된다고. 꼭 잡으란 얘기가 아니라 네. 정치의 확장은 세력 연대라고. 지지자를 한 명 한 명 무슨 저 통장에 연대. 돈 모으듯이 넣는 게 아니라 세력 연대가 필요할 때가 있다고. 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네. 그 민주당이 어느새 이제 구태 이미지로 확 덮어 씌웠죠. 네. 저 386 운동권 옛날 뭐 데모하는 애들이 다 장악해 갖고 네. 무슨 좋은 소리 하지만 실제로는 지네들도 다 이권 뽑아 먹는다고 사실이 맞거든. 네. 저 문재인 때 좋은 자리 다 해먹은 거 맞거든. 나는 알 거 아니야. 나이가 많으니까 네. 누가 어디 가고 누가 어디 가 누가 다 그거 지금이랑 하나도 안 달라. 작가님은 왜 한 자리 못 하셨어요? 나는 거절했다. 오. 뭔 소리야? 아, 진짜요? 왜냐면 나는 갔다가는 미투에 걸릴 거거든. 내가 나를 알지. 그러니까 잘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알고 네. 펄쩍 뛰었다. 안철수 씨도 막판에 윤석열 대통령과 뭐 해야죠? 이거 하합하면서 그러게. 사실은 많은 영향력을.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역 연합을 하려고 되게 애를 썼어. 영남이 호남에, 네. 호남이 영남에. 네. 그런데 지금은 그야말로 세대 통합, 세대 결합밖에 길이 없게 됐는데, 무슨 그 민주당의 누구야? 뭐 김남국이도 그렇고 네. 장경태 장경태도 최고위원이요. 그렇고
정말 촌스럽잖아 사람들이. 말할 때 워딩도 유려하게 안 나오고 누다 이런단 말이야. 내가 그분들한테 미안한데 네. 조금 말하면 B나 C급이나 D급이라고. 그래요. 난 내가 노골적으로 해야겠는가 민주당을 위해서. 네. 그러면 이준석이 민주당을 위해서입니다. 네. 이준석이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네. 워딩하는 거 보라고. 한 두 스텝 뛰어서 이렇게 치잖아. 듣는 내가 바보 같은 느낌 주잖아. 정치 리더는 노무현 같은 헌신의 지도자도 필요하고 네. 똘똘하려면 김대중 같이 정말 뭐 상상을 초월하게 똑똑하든가 뭐는 있어야 돼. 네. 이재명이도 똑똑해. 네. 그런데 정치 리더급으로 올라선 이준석이도 그 급이 된다고. 그러면 저 새끼는 국힘놈이고 박근혜한테 나왔고 뭐 돈만 좀 이렇게 갖고 어쩌려고 그러냐고. 승리를 해야 되니까 힘을 키워야 되니까. 그래서 저도 네. 선생님 절대 이준석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에요. 네. 당연히 일면 이준석, 이현주, 신인규 이런 분들이 윤석열권을 맹비난하는 거 보면 저희랑 문제집 비슷할 때 많잖아요. 그럼 변제랑 함께 할 수 있듯이. 예전에는 차이가 컸지만 네. 비례대표도 마찬가지고요. 각각의 스타일과 노선 분명히 차이가 있지만 네. 지금은 나라와 국민이 생각하면 윤석열 정권을 퇴출하거나 몰아내거나 심판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면 손 잡아야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만 아예 안 나오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아쉬움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쯤 나와서 같이 국민들과 또는 야당과 또는 새로운 세력으로 힘 모아서 같이 가면 좋을 때 안 되는 아쉬움을 저는 말씀드린 거예요.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이준석은 개인의 욕심이 많다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개인의 욕심이 상당히 많다라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자기 정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뭐냐면 윤석열의 퇴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대통령을 과연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끝까지 5년을 채우게 할 것인가. 이 국민의 한 60, 70%가 이 대통령으로는 안 된다. 갈아보자라는 게 이제 여론조사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변희재 대표에 대해서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목표를 같이 하는 동반자라는 네. 표현을 썼지만 이준석은 찬바람 부는 데는 나오지 않아요. 자기가 스타가 되는 데만 나온다는 거지. 저도 욕 많이 먹겠죠. 이준석 까면 욕은 많이 먹겠지만 그래도 목표의식이 같다면 어찌됐든 결국은 연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같은 윤석열 정권 하에서 우리는 찬바람을 맞고 있는데 본인은 떠받쳐 주기를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맞느냐 그런 네.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이준석에 대한 평가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윤석열 퇴진이다.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는데 변희재는 그나마 그래도 과거에 이런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는 나도 인정 못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아마 김갑수 선생님께서는 퇴진 이후 정권 교체까지 고려했을 때 힘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아니 때 그래서 세력 이재명 연대. 대통령 이준석 총리로 가서 세대 교체해야 된다는 게 내 주장이고 오. 그다음에 그 부선생 가령 네. 이제 어디야 용인의 출마자인데 그 선대 본부장이 높아요, 선대 위원장이 높아요. 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나도 그걸 모르겠어. 네. 하여튼 높은 선거의 총책임자가 네. 딱 두 명이 선임이 됐어. 이준석 용해인이야. 오. 그러면 그거 견디겠어요? 못 견뎌요? 무조건 무조건 이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약간 재밌자고 한 얘기인데 못 견딘다고 하시잖아. 예. 못 견뎌요, 그걸로. 내가 이준석이 욕하는 댓글을 보니까 네. 한 30%는 뭐냐면 어린 놈의 것이야. 음. 이 노 꼰대들이 젊은 놈이라고 용서가 안 돼. 윤석열이가 이준석이를 제끼기 시작한 것부터 이 어린 놈이 쥐새끼가 이거부터 출발한 거야. 네. 무슨 거창한 논리나 철학이 아니라고.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민주당의 보편 정서를 형성하고 있나 민주당 희망 없다. 어린 놈의 쥐새끼가 이건 버려야 된다. 네. 어리지도 않아. 39이야. 오. 예, 그렇죠. 어린 사람이다. 말도 안 맞고 그런 정서는 안 되죠. 그다음에 네. 20대, 30대 오늘 두 지도자들 분 집에 안 가실 그다음에 거예요? 이준석이를 공격하는 모든 상. 네. 무슨 젠더 이슈 갖고 탈페미 했다, 장애인 공격했다인데 네. 와 내용 하나도 보지도 않고 얘기하더만. 아, 오히려 랩피셜로 얘기한다. 걔네들을 그 이준석이를 공격하는 논리가 말이 안 돼. 왜냐면 걔가 바보가 아닌 이상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을 했을 리는 없잖아. 다만
어떤 관점에 서 있는 건 맞는데 그렇게 터무니없는 얘기를 한 게 아니야. 토론해 볼 만한 얘기라고. 네. 그러니까 걔 얘기를 듣지도 않고 공격하고 국힘이라고만 밀어붙이면서 젊은 세력은 와르르 그르르 가고 있는데 민주당 어찌 하려고 그러느냐. 어? 좋습니다. 다음 주에는 뭔가 이준석 대표랑 아니 전 대표랑 재밌네요. 용해인 의원 이렇게 모셔가지고 네. 김갑수 선생님께서 하나하나씩 얘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아니 같아요. 그 용해인도 그래. 왜요? 맨날 다당제 지랄하는 사람들 보고 네. 당신은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게 없냐? 한국은 다당제가 단 한 번도 되지 않는 그냥 약간 단일성의 어떤 특성이 있어 버려 갖고 네. 다당제 해봐야 또 해체 모여로 큰 덩어리 돼. 네. 용해인이 또 기본소득당 좀 키워줘서 그냥 비례 1번으로 영입하라고. 그래서 네. 용해인이 지역구에 안 매이고 지금보다 더 큰일 하게 해주라고. 선생님. 이런 재산이 어딨어? 용해인 맞아. 일 용해인 잘하지. 용해인 하나가 국회의원 10명보다 더한 거라고. 예. 좀 유튜브 보는 시간을 줄이세요. 지금 너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셔가지고 안 될 것 같아. 정신 건강에 해로 아니, 좀 줄여. 근데 알겠죠? 김갑 선생님의 네. 어떤 이재명, 이준석, 용해인 뭐 연대론 네. 충분히 저는 그런 맞아요. 상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예. 새로운 자극들이 예, 사실은 굉장히 그럼요.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더 나아질 수 있다면 손 맞아요. 잡아야죠. 맞아요. 저희들 부성천 대변인은 저희도 변희대표랑 손잡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뛰어들었잖아요. 네. 맞아, 손잡았지. 처음에는 믿지도 않았던 태블릿 원투도 읽어보니까 네. 실제 공부를 해보면 정말 윤석열 한동훈이 장난친 게 많이 팩트로 확인이 돼요. 네. 공부해보면 해볼수록요. 이건 나중에 아마 큰 문제가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저는 용해인 대표는 이준석 대표하고도 네. 제가 더 가슴 더 놓고 이야기해보자. 후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저는 그분들도 책임 있는 정치인이죠. 다만 이준석 대표가 하고 싶은 말은 네. 윤석열의 문제점을 지금 누구보다 앞에서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아지지 않을 거 뻔히 알거든요. 그럼 좀 더 과감하게 윤석열 정권에 싸우는 사람들하고 손도 잡아라는 거죠.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맞습니다. 네. 너무 많이 떠들었으니까 여기에 네. 마지막 한마디만 못할게. 진짜. 저는 끝. 내가 네. 존경하는 네. DJ 김대중의 한 네. 말이야. 뭐예요?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내 지분의 80%를 상대에게 주어도 좋다요. 저도 좋다. 그게 DJ 말씀이야.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집권까지 했다고. 네. 뭔가 2년 동안 망가진 나라를 다시 이렇게 재건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것보다 우리 국민들 너무 많이 희생했으니까 우리 갑수 선생님 말대로 새로운 시선과 새로운 시도로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즐거우셨나요? 오늘 2,200분 너무 오, 많은 분들이 함께 계속 해주셔가지고 들어오고 계세요. 저희는 이제 매주 화요일 7시 50분에 생방송으로 함께하니까 미리미리 궁금하신 점들 남겨주시고 목요일에도 왁자지껄은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